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2월 8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3%, 코스닥 0.9% 정도 상승했고요. 오늘 둘 다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하진 못했어요.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다우 나스닥 그리고 니케이 상해까지 모두 강하게 좀 상승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좀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옵션 만기일도 좀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국내 이 코로나 확산세가 좀 심상치 않으면서 거기에 대한 좀 관망세라고 할까요? 뭐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 기관이 오늘 8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8천억 매수한 것 치고는 지수 자체는 많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요. 내일이 내마녀의 날이죠. 네. 그래서 12월 마지막 옵션 만기일을 또 어떻게 마무리할지 보통은 이제 전날 따라서 이 수급과 이 주가의 방향이 좀 따라가긴 하는데요. 네, 내일도 좀 좋게 마무리를 좀 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기관도 이제 코스닥 뭐 1,500억씩 좀 매수를 했고요. 수급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네, 3,000포인트 마무리했고요. 바닥 3번 다지고 이제 다시 좀 올라왔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고점까지 지금 네, 또 고점 부근에서 또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크게 네, 계속해서 V자로 올라가기보다는 이런 박스권을 형성을 시켜서 주가가 어느 정도 갇혀 있다.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고 있고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거래량 자체는 좀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연말 12월 산타 랠리라고 하죠. 보통은. 그래서 배당금 종목 위주 뭐 이런 종목 위주로 좀 상승을 하곤 하는데요. 이제 12월도 사실상 거래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내년에 금리 인상과 뭐 그런 테이퍼링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네,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증시 방향은 상승으로 바로 이제 반전을 해서 전고점을 향해 올라간다기보다는 확실히 좀 횡보를 하다가 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정책 방향에 따라서도 주가가 많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지금은 네, 크게 움직이지 않는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은 금융 투자가 네, 대부분 들어왔기 때문에 뭐 크게 네,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금방 또 이제 단타로 다 나가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네, 기대할 것은 없는 것 같고 수급 자체는 뭐 8천억 매수가 들어왔지만 뭐 그냥 그렇습니다. 금융 투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닥 지수도 이제 21선 아래에서 살짝 이제 내렸는데요. 왔다 갔다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5일선 뭐 이렇게 뭉쳐 있는데요. 이제는 뭐 한 방향을 잡고 움직이기보다는 낙폭을 계속 키우면서 위아래로 크게 흔들어 버리니까 이 지수의 움직임 자체가 예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네, 반등을 해서 이대로 쭉 올라간다기보다는 1000포인트 근처에서 지금 한 5%까지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런 경우를 이제 계속 보았기 때문에 네, 크게 의미를 두기보다는 조금 장기전으로 지켜보시면서 좀 실적주 위주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자 뭐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 좀 샀지만 사실은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기관도 금융투자가 대부분 많이 매수했고요. 외국인도 샀다가 팔았다가 좀 반복을 하고 있지만 최근엔 그래도 이 코스닥 쪽으로 조금은 쏠리긴 합니다. 수급이.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수급이 괜찮은데요. 1000포인트를 계속 지켜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177원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네, 계속해서 이 1170원대, 80원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여기서 많이 내려간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내린다고 하더라도 1166원대 요 정도까지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또 이제 약세를 보일 때마다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올 때마다 계속 환율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1200원대 한번 찍으러 갈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가기보다는 네, 천천히 시간을 두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꾸준히 네, 모니터링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은 조금 네, 부합 정도 혹은 약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채권 수익률도 미국 국채금리 1.45%,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4%대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뭐 금리에 대해서 지금은 큰 압박은 없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오미크론에 대한 그 변수도 사실은 점점 이제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측되었던 그 범위 내에서 통제가 되는 것 같고요. 확산세가 좀 크긴 하지만 증상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 이제 내년에도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보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450원 올라서 21,2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외 가격은 50원 정도 더 올랐네요. 뭐 요즘에는 크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시간외 가격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 오늘도 상승을 좀 해줬고요. 옵션 만기 전에 증시 분위기가 조금 괜찮게 흘러가면서 같이 좀 상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거래량 같은 경우는 500만 주, 어제보다 조금 더 증가를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거래량이 이제 1000만 주의 절반 정도, 네,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전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좀 힘을 받기 시작할 때, 뭐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할 때 보면은 그래도 2천만 주까지는 좀 이제 힘이 실려야지 확실히 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렇게 움직입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크게 한번 내리고 나서는 조금씩 움직이면서 네, 서서히 올라가긴 하네요.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잠깐 이제 치고 나가는 듯 하면서 또 후반까지 밀렸는데요. 증시 흐름과 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자체가 초반에 좀 힘을 내다가 후반에 이제 약해지다 보니까 두산중공업도 그냥 그런 흐름 따라서 같이 눌러진 것 같고요. 오늘의 거래 자체는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과는 좀 반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 유상증자 때는 보통 이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죠. 네. 유상증자 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이제 서서히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그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거의 뭐 20% 가까이를 한 번에 갭 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그 뒤로는 이제 또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올려주는 것 자체가 당연한 과정이고요. 1차 유상증자 가격, 2차 유상증자 가격, 뭐 이런 유상증자 가격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회사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유상증자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마냥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지금 이 정도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모집되는 예상 금액은 1조 한 3천억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회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1조 5천억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평균 단가가 2만 3천 원까지는 올라가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거래량이 이 2만 3천 원 구간에서 터져주면서 그래도 적어도 2만 4천 원 정도까지는 치고 나가줘야지 네, 그런 가격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1차 유상증자 가격은 기준가 그죠? 기준가 곱하기 할인율 적용해서 0.8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누기 1 플러스 할인율 20% 곱하기 이번에 유상증자 비율 1.59, 0.15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0.03 정도가 되고요. 네, 그래서 1.03이 됩니다. 밑에가.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위에는 0.8이 있고요. 그래서 1차 유상증자 가격 확정액은 지금 이제 기준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기준가는 신주 배정 기준일 기준으로 배정 기준일 기준으로 일주일 7일 전 7일 동안의 산술 평균 가격과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의
30일 동안이죠. 한 달 동안의 산술 평균 가격을 비교를 했을 때 둘 중에 이제 낮은 금액을 고르게 됩니다. A, B 중에 이제 만약에 B가 낮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7일 평균보다는 이 한 달 동안의 평균이 당연히 이제 주가가 낮겠죠. 그래서 30일 동안의 이 평균 거래가 이제 선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산술 평균 한 가격 B를 여기 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 B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한 4천원, 3천원 정도가 된다면 이 1차 가격 자체가 이제 그 유상증자에 맞는 그죠? 1조 5천억 모집 금액에 맞는 금액이 결정된다는 소리고요. 그게 아마 18,100원 예정 발행가액일 겁니다. 하지만 이전에 유상증자 가격을 보고 유상증자를 보았을 때는 이 예정 발행가액이 온전히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오히려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두산중공업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았을 때는 12월 말까지 사실 그 모집가액보다 그 예상 발행가액보다 높이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엄청난 이제 원전 소식이 또 크게 한 번에 나와버린다면 그런 유상증자 가격 자체가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예상되는 예정 발행가액은 한 17,0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는 것은 두산중공업을 12월 29일까지 들고 계셨을 때 그 들고 계시는 이 주식수에 본인이 들고 계시는 주식수에 0.127인가요? 네. 이렇게 곱하시면은 그게 이제 주식수가 나옵니다. 근데 소수점이 있죠. 그 소수점은 이제 그 돈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통장으로 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0주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제 127주를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 1000주를 이제 12월 29일까지 들고 계셔야지 이 127주에 대한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127주가 이 12월 29일까지 들고 계셔서 이제 뭐 12월 30일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127주를 유상증자를 참여를 완료한 것이 아니고요. 그 30일 이후에 내년이겠죠. 내년 초쯤에 이제 신주 인수권 상장이 됩니다. 새로운 이제 종목이 상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한 5일 동안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일 뒤에는 상장 폐지가 되게 되는데요. 그 금액 자체가 이제 만약에 예정 발행가액이 17,000원이라고 했을 때 그때 기준가액이 뭐 22,000원이라고 합시다. 22,000원이라고 했을 때 이 정도 이제 차액 정도 이 정도 차익 정도로 이제 계산이 되어서 상장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한 3, 4천원 되려나요? 금액이.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상장이 되고 나면 127주에 대해서 이 권리를 행사하시려면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이 127주를 그냥 들고 가셨다가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상장 폐지되고 이제 청약일에 그 본인의 계좌에 이 127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으면 되는데요. 그 금액은 아까 1차 유상증자 가격, 뭐 2차 유상증자 가격 뭐 이렇게 결정되었을 때 이제 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7주 곱하기 얼마죠? 뭐 17,000원이면 17,000원이고요. 그렇게 이제 결정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1차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결정됐다라고 해서 1월 초에 바로 이 신주 인수권이 상장되는 것이 아니고 1차 유상증자 발행가액 이후로 이제 권리락 이후로 또 이제 2차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또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또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월 달 한 중순 정도는 되어야지 그 청약일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일정은 공시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하면서 또다시 이제 유상증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을 이제 넣게 되면은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증권사에서 그 금액을 빼고 이제 주식을 넣어주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참여를 하지 않고 싶은데 나는 12월 29일까지 들고 있었다. 그러면 127주에 대한 신주 인수권이 상장이 되는데 그건 이제 4,000원 정도 상장이 되었을 때 그냥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5일 동안. 그래서 그 금액을 매도를 하게 되면 한 50만 원 정도를 받겠네요. 그래서 그 금액은 그냥 수익금으로 생각하시고 빠지면 되는데요. 그럼 나는 그렇게 수익을 봐서 이득을 본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주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권리락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 권리락이라는 것은 12월 29일 신주 배정일 기준일 다음인 12월 30일에 권리락이 발생하게 되고요. 권리락이 일어나게 되면 그 기준 주가 나누기 1.15 정도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1,200원이었다면 권리락이 발생하면 뭐 한 18,5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익만큼 또 이제 주식 수만큼 또 그렇게 이 권리를 행사한 거기 때문에 수익이 아니고 본인의 이제 주식 자체가 가격이 낮아져서 다시 상장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익을 그냥 얻었다. 거의 본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상증자에 대해서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갔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저점을 딛고 나서 천천히 올라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이 기세로는 조금 더 이제 유상증자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는 과정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23,000원 이상을 뭐 바로 뚫어버린다, 그런 과정은 사실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하긴 하겠지만 크게 이 범위 밖에서는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한번 상승이 크게 한번 나올 수 있겠는가? 그때는 이제 권리락 이후, 권리락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락이라는 것 자체가 주식 수에 늘어난 것에 대비해서 이제 미리 이제 주가를 낮추는 행위인데요. 그럼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게 두산중공업 입장에서 단가가 많이 싸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12월 29일 전에 12월 29일에 주식을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두산중공업. 근데 12월 30일이 됐더니 얘가 이제 18,000 얼마가 된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싸진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값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대신에 이 주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뭐 17,000원이라든지 뭐 그런 가격으로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뭐 그런 전략이 좀 있긴 한데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싸졌을 때 보통 유상증자 한 주식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질문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유상증자를 지금 2번이나 진행했는데 과연 이 주식이 올라갈 것인가? 오른 이 기업인가? 주주의 뭐 딜을 치는 그런 좋지 않은 기업이 아닌가라는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자면, 일단 제가 이 두산중공업을 작년부터 계속 봐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때 유상증자부터 저는 리뷰를 해왔습니다. 근데 결국에 가격 자체는 이 유상증자 가격보다 지금 높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이때 가격보다 2배 이상을 올라갔던 그런 가격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도 유상증자가 처음이 아니었고요. 그 전에도 유상증자를 진행했고요. 재무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뭐 이 3조 자구안 이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굉장히 큰 그런 아주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오랜 구간 하락을 견디고 기다렸더니 결국 이런 큰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 나왔고요. 그 원자력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때와 지금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도 이제 사실 한참 이제 이때는 탈원전에 대한 그런 의견이 분분할 때였죠. 그래서 원전이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관심이 돌아올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었고요.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냥 단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랐던 것인데요. 근데 서서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가 되고 한미 원전 협력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졌고요. 그다음에 합병 신주 발행되고 좀 내렸다가 다시 한번 이제 지금 유상증자 진행으로 또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유상증자는 이때와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 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유상증자 비율이 48%였고요. 이때는 지금은 15%입니다. 거의 뭐 16%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수 자체는 이때도 이제 많아가지고 16%라고 해도 8,400만 주가 늘어나긴 하지만 사실은 비율로 따졌을 때는 크게 많이 늘어나는 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식수가 늘어났을 때 주가에 대한 가치가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주가가 보통은 하락을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6분의 1 수준이죠. 그래서 기업 가치가 그렇게까지 주당 가치가 그렇게까지 많이 하락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8,400만 주 정도에서 절반 정도는 우리 사주와 그다음에 두산 그룹의 그 대주주 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기금, 외인 투자자 지분도 꽤 되니까요. 네, 그런 곳에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거 아니면 뭐 크게 많이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주식수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단합해서 막 두산중공업을 엄청나게 때려붓고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네. 어느 구간에 오면 이제 조금씩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어떤 부분은 계속 들고 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게 뭐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뭐 주가가 눌려지고 누군가 많이 물렸다라고 해서 주가가 계속 눌려지고 그런 거는 저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네. 결국에는 올릴 때 보면은 올리는 세력들이 힘을 주면은 그냥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심리를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왔을 때 이런 사람들은 거의 1년간 물렸던 분들인데 그거를 이제 다 쏟아붓겠다고 거래량을 막 실어서 때려 부어도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게 개인 투자자의 매도 물량을 다 이기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큰 투자자들, 큰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그 방향 자체는 기업의 가치, 그다음에 기업의 성장성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들어와 있고 뭐 이런 매물이 엄청나게 많아서 못 올라가고 주식 수가 좀 늘어서 못 올라간다. 그런 의견 자체는 사실 뜬구름 잡기식 의견입니다. 그래서 별로 와닿지 않는 얘기고요. 저는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투자를 한 이유는 앞으로의 성장성과 그런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뭐 차트를 보시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당연히 견디기가 어렵겠지만 기업의 본연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뭐 견디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꾸준히 갔으면 좋겠고요. 한번 이제 크게 반등을 하다가 좀 유상증자 이익이 나와서 한번 김이 팍 죽었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진행했던 그런 가격대까지는 어느 정도 와줬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다리는 유상증자가 이제 소화가 되어야 되죠. 유상증자 소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뭐 크게 기대감을 갖지 않고 그냥 차분히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유상증자 참여를 하거나 혹은 뭐 권리락이 생겼을 때 추가로 매수를 하거나 뭐 그런 식의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상증자 상장이 되고 나면 이렇게 이제 보통은 이제 신주 상장이 되었을 때 주가가 내려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3월에 상장되고 나서는 사실 조정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조정기 시작분이 어디서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요까지 이제 반등을 해서 그때부터 내려갈지 아니면은 뭐 중간에서부터 내려갈지 일단은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보다는 이 주식 증자 비율이 낮기 때문에 크게 많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 3월 정도면은 원전에 대한 소식이 구체화가 되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 이미지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년 대선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하락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 3월까지는 그냥 천천히 갔다가 그때 가서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가 굉장히 길었죠. 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은 기관 89,000주, 외국인 45,000주, 45만 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 들어서 계속 매도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네, 11월 17일 정도까지만 크게 매도를 하고요. 그 뒤로는 네,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야금야금 매수를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지분 자체가 다시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기관 투자자는 뭐 크게 계속 매도를 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꾸준히 이제 매도 방향을 잡고 움직이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연기금 투자자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중간에 이제 98,000주 들어오면서 매수로 좀 전환을 했으면 했지만 또 이틀 연속 이렇게 매도를 좀 했고요. 뭐 크게 많이 매도는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기금 투자자 같은 이런 세력들은 어느 일정 할당의 그런 종목마다 할당된 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유상증자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투신 보험 같은 경우는 또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당량이 있겠지만 이렇게 또 계속 매수가 들어와 준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오늘 이제 금융 투자 매수로 인해서 좀 매수가 나왔네요. 뭐 크게 외국인 매수 빼고는 뭐 오늘 강하게 들어온 매수 세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봐야죠.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매도 잔고를 보게 되면요. 자, 1390만 주입니다. 공매도 잔고가. 지금 1500만 주, 1580만 주까지 한번 크게 증가하고부터는 조금씩 이제 감소를 하다가 1500만 주까지 어제 감소를 했었죠. 근데 오늘 또 100만 주 이상 감소를 하면서 공매도에 대한 상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자로 공매도 상환이 100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또 7, 8일 정도 보았을 때 최근에 들어서 이 공매도 거래 자체가 크게 많지 않다는 점, 또 조금 이제 30만 주 정도면 늘었긴 했지만 이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 이제 한 5%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산중공업에 대한 공매도에 대한 그 거래 자체가 좀 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공매도 잔고도 좀 줄어들고요. 같이 보았을 때 이제 대차 잔고도 같이 감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대차 잔고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오늘자는 아직 안 나왔고요. 어제도 이제 상환이 되어서 4,200만 주까지 감소를 했었고 아마 오늘도 좀 감소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연말 근처에서 이제 좀 크게 좀 올랐다가 지금은 이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또 같이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뭐 크게 보이지 않아 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인 추적 물량은 44만 주, 당일은 45만 주로 조금 더 늘었고요. 어제 이어서 엊그제도 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래서 지금 3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지분 자체는 8.29%. 그래서 외국인의 보유율 자체도 좀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큰 세력들은 신주 배정 기준일이 12월 29일이라고 했을 때 그때까지 이제 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는 그런 주식수가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분은 이제 매도를 하거나 그때까지, 아니면 일부분은 뭐 공매도를 쳐서 그거는 이제 참여를 못하게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쳐서 뭐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미리미리 좀 매도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은 뭐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야금야금 오르고 뭐 조금 조정을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 두산중공업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한국과 이제 미국이 주로 이 원자력에 대해서 협력을 좀 했는데요. 이제 또 러시아와도 같이 이렇게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기술 협력을 강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공동위원회는 이전부터 계속 열렸던 공동위원회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회의였다라고 보기보다는 꾸준히 지금 러시아와도 원자력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기술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그다음에 원자력 기술 협력 증진 논의를 위해서 1991년부터 2년 주기로 양국에서 교대 개최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한국 측에서 뭐 이렇게 참석을 하고, 러시아에도 국영 원자력 공사 유리 올레닌 과학전략국 부국장이 수석 대표를 맡고 이렇게 양측 관계기관 원자력 전문가가 뭐 거의 30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동회의의 주제를 보면은 원자력 정책을 공유하고 원자력 연구 개발, 안전, 방사선 이온, 그다음에 해체 및 폐기물 핵 연료 등 5개 분야 29개의 기술 의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연구 개발에는 이제 소형 원자로 SMR이고요. 그 다음에 일체형 원자로 로봇 기술, 한국의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한국형 초전도 핵융합 장치,
뭐 공동 실험 등 이렇게 기존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 다목적 고속 연구로 분야에서 이렇게 신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해체 및 방사선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는 원자력 시설 해체 관련 기술 개발 협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후행 핵 주기 그죠 분야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 사용 후 핵연료 다층 처분 기술 협력을 신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는 러시아 쪽에서 원자력 해체와 그다음에 핵 관련해서 그 처리 이 기술을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거기에 대해서 협력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원자력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신규 원전 건설은 계속해서 늘어나겠지만, 이 원자력 해체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그런 수명을 다한 원자력이 하나 둘씩 나올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체를 하고 그 핵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술에 대해서 협력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도 러시아의 그 로사톰이죠. 로사톰이 상당히 원자력 이 건설에 대해서 기술이 좋은데요. 그 로사톰과 또 로사톰 자회사인 AS2사였나요? 네, 그게 이집트의 그 엘다바였죠. 엘다바 원자력 이 수주를 했었는데, 그 2차 측 시공을 또 우리나라가 또 수주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도 이렇게 협력을 한다라는 점, 우리나라가 인기가 좀 많죠. 네.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두산중공업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전 해체, 핵연료 처리 이 방법은 요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핵연료 취급 기기를 두산중공업은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핵연료 저장대, 그죠? 그래서 사용되는 핵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물로 신연료 저장대 및 사용 후 핵연료 저장대로 구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지진 등의 외력으로부터 핵연료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그러면 이 원자력 발전에서 지진이 일어나거나 뭐 폭탄이 터지거나 이런 식의 외력이 가해졌을 때 원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핵연료 취급기기도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핵연료 및 제어봉 이송 취급을 하는 그런 설비죠. 그 다음에 제어봉도 있고요. 네, 여기 있네요. 제어봉 구동 장치. 여기 이제 그 일본의 후쿠시마 쪽에서 이 제어봉이라든 뭐 이런 게 녹으면서 멜트 다운 되면서 거기서부터 좀 이제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뭐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계측제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용 후 핵연료 운반 및 저장 용기 또 캐스크를 이렇게 두산중공업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두산중공업 자체는 원전 설치와 원전 해체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가 계속해서 기대될 수밖에 없는 에너지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렬하게 매일매일 리뷰를 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두산중공업이 제가 이런 미래가 없다면 굳이 이렇게 리뷰를 매일매일 진행하면서 유상증자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의견을 전달드릴 필요는 전혀 없겠죠. 근데 앞으로는 완전 다른 시대가,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SMR 기사는 뭐 매일매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내용들은 다 넘어가고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SMR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간단하게 한번 보면 SMR에 대한 강점 요거를 보면요, 전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합친 소형 원자로고, 그 다음에 기존 경수형 대형 원전 대비 용량을 이제 3분의 1 수준인 300메가와트급으로 작은 원전입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이 이제 100만 개에 달하는 부품으로 구성될 것과 달리 SMR은 10만 개 수준으로 10분의 1로 이제 이 제작을 할 수 있고요. 부품 자체가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세대 모델의 경우는 1만 개 안팎까지도 줄어들 수가 있다.
그래서 작기 때문에 건설 기간을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입지의 제한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력이 필요한 곳이라면 이제 어디든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대형 발전소 같은 경우는 밑에 지반도 단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력으로부터 좀 안전한 지대를 좀 골라야 되기 때문에 동해안으로 계속 그쪽으로 쏠리게 되었던 거고요. 서해안 쪽은 이제 원자력 발전을 짓기에는 사실은 이 지질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해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SMR은 이제 외부 전원 또는 냉각수 공급 없이도 설비를 유지할 수 있어서 중대 사고 발생률이 기존 대형 원조보다 1000분의 1이다. 뭐 그래서 아주 경제적이고 좋은 기술이 집적된 그런 차세대 원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영국, 프랑스 계속해서 투자하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이제 SMR 시장은 2035년에 630조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30조에서 1%만 수주를 하더라도 6조고요. 엄청나게 많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한 기업이 뭐 쓸어 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이제 여러 기업들이 달려들겠지만 그 중에 미국의 굉장히 저명한 기업, SMR에 대한 저명한 기업이 뉴스케일 파워, 뉴스케일 파워와 그다음에 몇 가지 있죠. 최근에 이제 현대건설 쪽에서 또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과 그다음에 테라파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엑스에너지 뭐 그런 기업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도 상당히 이제 영향이 크고요. 요 630조에서 몇 프로까지 차지를 할지 참 궁금하네요. 그 중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의 기자재를 납품하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예상 실적을 보게 되면요, 여기 나옵니다. 어, 네. 요 위에부터 봐야겠네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내년부터 UAMPS 사업 원자로 모듈용 대형 주단 소재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 연간 수주 금액은 89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크게 많지는 않지만 SMR 자체가 이제는 실적화가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는 SMR 이게 뜬구름 잡기가 아니고요. 수소 사업은 사실 지금 조금은 머나먼 얘기지만 SMR 자체는 이제 와닿는 이 매출액으로 잡히는 그런 이 분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이제 두산중공업은 뉴스케일로부터 2022년에서 2027년간 약 3조 3천억 원의 규모의 주요 기자재 제작과 설치 관련 수주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 2022년부터 2027년이면 6년입니다. 6년 동안 3조 3천억. 내년에는 뭐 895억 원으로 쳤을 때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거의 뭐 3조 2천억 정도를 수주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3조 2천억이면 연 수주액이 최소 6천억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SMR로만 6천억 이상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 혹시라도 대형 원전, 체코 원전, 폴란드 원전 이런 거 추가 수주를 해버리면 그냥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좀 부정적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은 기업의 변모 과정을 겪고 있고요. 분명히 신사업 중에서도 이렇게 실적으로 잡힐 그 신사업들이 이제 하나 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세계적인 이 에너지 트렌드를 보시고 좀 오래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도 좋지만 반도체도 좋지만 이렇게 한편으로는 에너지 관련 주식도 이제는 좀 관심을 많이 받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마치고요. 서론이 길어가지고 오늘 영상도 좀 길었네요. 내일 뭐 옵션 만기를 잘 마무리하고 이번 주도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